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 말썽은 이제 그만. 말썽쟁이 동물들의 동물원 적응 이야기. 호랑이가 물에 빠진 날. 삑삑! 동물원에 비상이 걸렸어.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전기 울타리를 뚫고 그대로 모트로 뛰어내린 거야. 호랑이는 모트에서 덤벨듯이 우리를 향해 점프까지 해댔어. 무서웠지만 우리 안을 어슬렁거리는 얌전한 호랑이만 보다가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신나더구나. 모트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동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깊이 파놓은 함정이야. 너희도 동물원에서 본 적 있지? 맹수 우리 앞에 파인 큰 강 같은 홈이 바로 모트야. 호랑이나 사자, 표범, 곰 등의 맹수는 주로 철장에 가둬놓거나 모트라는 깊은 함정을 만들어놔. 모트는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다소 불안해. 그래서 보통은 모트 앞에 보일 듯 말 듯 전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단다. 전기 울타리에 살짝 감전되어 본 동물들은 다시는 울타리 근처로 다가가지 않거든. 또 모트에는 물을 채워놓지. 물은 동물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다시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해. 호랑이는 약 2m 정도를 점프할 수 있는데 모트의 깊이는 약 4m 정도여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올라올 염려는 없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구출해내야 해. 그래서 사육사, 수의사, 동물원 시설을 맡기신 분들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호랑이 구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 1단계. 사다리를 놓고 스스로 올라오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일단 이 계획에 따라 철제 사다리를 설치했어. 하지만 사다리가 휘청거려서 호랑이가 제 발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았지. 예상대로 호랑이는 오후 내내 사다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굵은 소나무 베어다가 굵고 단단한 사다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저녁 내내 가만히 놓아두었지. 이튿날 아침에 보니 사다리의 중간쯤까지 올라왔었던 모양이야. 사다리는 200kg이나 나가는 호랑이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부분 파손되어 있었어. 이 계획은 실패였어. 2단계. 마취시켜 직접 옮긴다. 마취시키고 옮긴다는 계획은 어쩌면 매우 간단해 보여. 하지만 아주 위험한 방법이야. 호랑이가 마취되면서 얼굴을 물에 처박히면 익사할 수 있거든. 또 마취총으로 쏘기에는 호랑이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밀고 나가기로 했지. 피웅 피웅. 마취총에서 화살 2개가 날아가 호랑이 어깨에 정확히 꽂혔어. 이 수의사 선생님 실력도 대단하지? 지금 생각해도 어깨가 으쓱해지는걸. 정말로 꽤 어려운 작업이었거든. 아마 지금까지 내가 쏜 중에서 가장 먼 거리였을 거야. 10분 정도 지나자 호랑이가 제자리에 주저앉았어. 난 얼른 사다리를 타고 반쯤 내려가 긴 막대기로 호랑이 얼굴을 건드려 보았어. 그러자 갑자기 녀석이 어흥하면서 고개를 쳐드는 거야. 나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섰단다. 다시 5분 정도가 흘렀어. 호랑이가 고개를 차츰 아래로 떨어뜨렸어. 나는 이때다 싶어 그물을 들고 모트의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어. 그러고는 호랑이가 물에 고개를 쳐박기 전에 얼굴에 그물을 씌워 손으로 받쳤지. 어서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우리 밖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어. 그리고 다 함께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지. 지켜보던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어. 아무리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동물이라 해도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가 틀림없어. 정말 위험하지. 호랑이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재빨리 모든 일을 끝내야 해. 다행히 호랑이가 깨어나기 전에 무사히 우리 바닥에 눕혔어. 완벽하게 호랑이 구출 작전을 완수했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하면서도 신나는 모험이었단다. 우당탕 도망치는 동물들. 너희들도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런 뉴스를 들었을 거야. 서울 어린이 동물원의 코끼리가 공연 도중 탈출하여 주변 가게를 덮쳤다. 사람에게 잘 훈련된 코끼리라면 탈출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하필 허허벌판이 아니라 주택가로 도망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서울대공원 늑대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도중에 탈출하여 산으로 도망쳤다. 무리를 이루고 사는 습성이 있는 하이에나나 늑대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약해져서 불안에 떨어. 결국 탈출한 늑대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산자락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잡히고 말았어. 사실 무리를 지어 사는 갯과의 늑대보다는 혼자 생활하는 고양이과 동물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 어느 산장에서 키우던 원숭이가 벌어진 우리 틈으로 탈출해 농가로 들어가 말썽을 일으켰다. 원숭이는 천방지축이라 다른 동물들보다 잡기 힘들지만 특별히 사람을 해칠 염려는 없어.
단지 주변은 난장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면 어쩔 수 없이 사살하기도 해. 불편을 조금만 참으면 죽이진 않아도 될 텐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이야. 산으로 도망친 한 원숭이는 몇 년째 거기에 살며 등산객들과 친해져서 명물이 되기도 했단다. 작년 한 해 동안 내 귀에 들어온 동물들의 탈출 이야기들이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요즘 새롭게 생겨난 사설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은 돈벌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동물 관리에 허술해. 그래서 동물들이 탈출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생겨. 무엇보다 되게 작은 동물원에는 동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야. 그저 대충 하는 지식만으로 동물들을 관리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특정 시기에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알맞게 대처할 수 없는 거야. 동물들은 아무리 잘 길들여도 짝짓기 때 등 특정한 시기에는 제멋대로 굴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거지. 내가 가본 개인 동물원 몇 군데는 원숭이와 맹수 사육장이 관람객과 너무 가깝거나 우리가 허술해서 동물이 도망치기에 딱 좋아 보였어. 결국 한 동물원에서는 탈출한 원숭이를 잡느라 애를 먹었더라고. 하지만 동물 의료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는 동물원이 많아. 우리 동물원에서도 사육사가 실수로 문을 열어놓아 배꼽이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일이 있었어. 또 약간 열린 문틈을 비집고 나와 복도를 헤집고 다니는 하이에나를 사육사가 다시 우리로 들여보낸 일도 있었단다. 한번 생각해봐. 복도에서 하이에나랑 딱 마주치는 장면을 말이야. 아마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할걸. 사실 하이에나는 자신의 사육사에게는 매우 얌전해요. 직접 하이에나를 기른 사육사라면 큰 사고 없이 우리로 돌려보낼 수 있어. 그런데 하이에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맞닥뜨리면 실제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또 한 번은 호랑이가 전기 철책을 뚫고 모트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어. 이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큰 사고 없이 호랑이를 우리로 돌려보냈지만 동물원 식구들도 너무 놀랐단다. 동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계와는 달라. 감정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단다. 꼭 어린아이처럼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다루는 사람이 잠시 틈만 보여도 문제가 생기곤 해. 때문에 동물들을 더 이해하고 잘 보살피기 위해 노력해야 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한다면 동물들은 우리와 훨씬 더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거야. 말썽대장 쌍봉낙타. 아이 참, 이 녀석 또 말썽이야.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육사 아저씨가 투덜대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났어. 이놈 쌍봉낙타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말썽꾸러기. 오늘은 또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초식동물 우리로 가보았지. 쌍봉낙타는 차양에서 짐을 한 움큼씩 빼내고 있었어. 이 차양은 동물들이 눈이나 비를 맞지 말라고 해마다 새로 집을 엮어서 만든 거야. 녀석은 집을 한참 빼내더니 저만치 가버렸어. 배가 고파서 그러나 싶었지만 집을 빼놓기만 하고 그냥 가버린 걸 보면 장난 같았어. 덕분에 염소와 당나귀들만 호강했지. 염소 한 떼와 당나귀들이 몰려와서 때 아닌 먹이 잔치를 벌였으니 말이야. 쌍봉낙타는 2005년 9월에 우리 동물원으로 왔어. 이제 5살 정도 되었지. 사람으로 치면 10살쯤 되는 나이야. 너희랑 비슷하지? 한창 말썽 부릴 나이기는 하구나. 우리 동물원에는 남봉낙타만 3마리 있었어. 남봉낙타와 쌍봉낙타가 어떻게 다르냐고? 단봉낙타와 쌍봉낙타가 어떻게 다르냐고? 단봉은 혹이 1개, 쌍봉은 혹이 2개 달린 낙타란다. 어느 날 경상도 진주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낙타를 바꾸자고 제안했어. 나이가 엇비슷한 단봉낙타와 쌍봉낙타를 바꾸자는 거였어. 마침 우리 동물원에는 쌍봉낙타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지. 우리는 그 동물원에 단봉낙타를 주고 쌍봉낙타를 데리고 왔단다. 그때 데려온 쌍봉낙타가 바로 이 말썽꾸러기 녀석이야. 처음 만났을 때 녀석은 부모와 함께 있었어. 부모는 자식을 데려가지 못하게 침을 뱉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껑충껑충 뛰고 한 차례 난리를 피웠단다. 그걸 보니 마음 한켠이 짠해하더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시키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
쌍봉낙타와 단봉낙타는 사는 곳부터 달라. 쌍봉낙타는 주로 몽고의 고비 사막 같은 추운 겨울이 있는 사막에 살고, 단봉낙타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처럼 덥기만 한 사막에 살아.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야. 낙타는 주로 사막에서 운송 수단으로 쓰여서 사막의 배라고도 해. 어떤 낙타가 사람을 더 잘 태울 수 있을 것 같니? 혹이 2개 있는 낙타가 사람이 한가운데 앉으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지? 하지만 실제로는 쌍봉 낙타는 야생 상태로 자유롭게 살고, 단봉 낙타가 주로 가축으로 길들여져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운단다. 난 그 점이 항상 의아했는데 뉴 녀석을 보고 이유를 알게 됐어. 쌍봉 낙타가 처음 동물원에 왔을 땐 주변의 눈치를 보는지 얌전했어. 덩치가 크고 다리도 긴데 저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당나귀에게조차 쫓겨다니곤 했어. 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 저 녀석 참 덩치값도 못하네. 한편 너무 얌전해서 적응을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되었어. 그런데 그런 걱정은 모두 쓸데없었어. 한 달여간의 탐색기가 지나자 요 녀석이 무리를 장악한 거야. 무리의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지. 초식동물 우리에는 당나귀, 염소, 사냥 등 여러 종류의 초식동물이 어우러져 살아. 당나귀 빼곤 다 고만고만해서 감히 쌍봉낙타에게 덤빌 녀석이 없거든. 대장이 된 녀석은 가장 맛있는 먹이와 양지 바른 곳을 차지했어. 또 무리 내의 기강을 잡았지. 무리에서 같은 종끼리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쌍봉낙타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한테 덤비기 시작한 거야. 한 번은 다른 동물을 치료하려고 구민 도우미들과 함께 초식동물 우리에 들어갔어.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꼼짝 못하던 녀석이 낯선 사람들을 보자마자 앞발을 치켜대며 마구 달려드는 거야. 군인 아저씨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지. 또 이 녀석은 바바리앙의 뿔에 자꾸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회만 닿으면 싸움을 걸어. 바바리아 양을 한 번만 제대로 이기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장난삼아 싸움을 거는 것 같아.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난 말이야 이 녀석이 하나도 밉지 않단다.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 귀찮게 해도 녀석이 참 고맙단다. 제 부모에서 떨어져 잘 적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기뻐. 사람들은 자꾸 볏집이 훼손된다고 난리지만 볏집이야 다시 올리면 그만이지. 하지만 한 번 삶을 포기한 동물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건 그 수천 배나 어려운 일이거든. 권투 선수 타이슨, 닐가이를 가두다. 동물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동물이 무엇일까? 아마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 동물을 먼저 떠올릴 거야. 당연히 사나운 육식 동물은 다루기 힘들어. 반면에 초식 동물은 순해서 대부분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초식 동물 중에서도 다루기 힘든 동물이 있단다. 바로 닐가이라는 야생 영양 종류야. 닐가이는 말 사슴이라고도 불려. 말처럼 빠르고 체구가 크기 때문이야. 특히 수컷 닐가이는 날카로운 뿔이 있고 무리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해. 우리 동물원에는 타이슨이라는 이름의 수컷 닐가이가 있어. 타이슨이라니? 권투 선수 타이슨 말이요? 이렇게 묻고 싶지? 그래 맞아. 수컷 닐가이에게 타이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두운 청색의 짧은 털이 덮인 몸에 마치 권투 선수처럼 근육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기 때문이야. 게다가 이 녀석은 몇 년에 한 번씩 큰 덩치와 날카로운 뿔로 같이 사는 라마들을 받아버려서 10년 동안 2마리가 죽었을 정도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불쌍하고 힘없는 라마들이 다 죽을 거야. 타이슨을 격리해야겠어. 나는 이번에도 타이슨의 뾰족한 뿔에 옆구리를 찔려서 깊은 상처가 난 라마를 치료하면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 상처를 보니 마치 내 옆구리가 찔린 것처럼 아프고 새삼 타이슨이 두렵더라고. 마음 같아서는 타이슨의 옆구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타이슨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해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어서 녀석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타이슨을 격리실까지 끌고 가는 것이 큰일이었어. 덩치가 큰 소도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목에 밧줄을 걸면 저항을 못해. 그런데 타이슨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엄두조차 못 냈지. 결국 마취제를 쓰기로 했지만 문제는 초식동물에게 맞는 마취제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초식동물들은 내장기관이 민감해서 자칫하다가는 치명적인 위급 상황이 될 수 있거든. 나는 밤새 공부해서 겨우 타이슨에게 맞는 약제를 찾아냈어. 이 약제를 마취총으로 타이슨에게 주사하기로 했지. 지금이에요.
나는 적당한 시기를 노리다가 마침내 마취총을 쏘아 마취주사를 날렸어. 마취주사는 제대로 날아가 타이슨에게 꽂혔지. 그리고 20분 뒤에 타이슨은 비틀거리다가 자리에 주저앉았어. 얼른 눈을 가립시다. 우리는 타이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덤벼드는 거야. 보통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마취제를 맞고 쓰러지면 바로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서 철장문 뒤로 멀찌감치 숨어서 겨우 한숨을 돌렸지. 그래도 담당 사육사와 나는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기 아까워서 용기를 냈어. 둘이서 비틀거리는 타이슨을 몰아 겨우 격리실에 가두었어. 이렇게 타이슨을 다른 방에 따로 가두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 동물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육사들이 있고 나 역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난폭한 동물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동물들을 위험과 두려움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주겠지만 단지 본능을 따랐을 뿐인 동물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민스럽더구나. 내 사랑 아기 불곰 우미. 큰 우유병을 벌써 2병째 비웠는데도 우미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낑낑거렸어. 어쩔 수 없이 우유병에 물을 넣어 입에 물렸지. 역시 물은 맛이 없는지 우미는 우유병을 몇 번 빨다가 내팽개치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미에게서 우유병을 뺏을 수 없단다. 이제 드디어 우미의 배가 찼으니 슬슬 맛성을 부릴 시간이야.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사무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어. 정말 우미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말썽꾸러기야. 그런데 우미가 누구냐고? 분유를 2병 반이나도 먹고도 더 달라고 징징거리고 뒷발로 일어서서는 앞발에 잡히는 것은 무조건 던져버리는 바로 새끼 불곰이야. 우미는 지금은 장난을 좋아하는 밝은 성격이지만 사실 슬픈 과거가 있어. 지난해 우미의 아빠인 수컷 불곰이 암에 걸려 죽었어. 그런데 수컷 불곰이 죽은 날짜를 따져보면 도저히 우미가 태어날 수 없는데도 그해 겨울에 우미를 포함한 3마리의 불곰이 태어난 거야. 동물원으로서는 뜻밖의 경사였지.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따른다더니 곧 우미에게도 불행이 닥쳤어. 우미네와 같은 사육장에 살던 다른 암컷 곰이 새끼 곰들을 빼앗아간 거야. 아마 자신도 새끼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 어미곰은 다시 새끼들을 되찾기 위해 암컷 곰과 싸웠어. 그런데 2곰의 싸움에 치여 새끼곰 2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어. 우미 역시 오른쪽 뒷발 발가락 2개가 뭉개져 버렸어. 결국 우미가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사육장에서 빼내야 했지. 그때는 우미가 정말 작아서 걱정이었단다. 잘 살 수 있을까? 야상에서 생활하는 곰들은 겨울잠을 자면서 새끼를 낳아. 이때 새끼는 사람의 손바닥만큼 작단다. 이렇게 작고 여린 새끼곰들은 어미곰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힘차게 어미젖을 빨아먹으며 쑥쑥 커. 이윽고 따뜻한 봄이 되어 어미를 따라 밖으로 나올 때쯤이면 새끼들은 진돗개만큼 커져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우미가 작고 약한 것이 정상이었던 거야. 우리는 눈도 못 뜨고 털도 없었던 우미를 위해서 진료실 한쪽에 잠자리를 마련했어. 그러고는 하루에 4번씩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분유를 먹였어. 우미는 우유병을 힘껏 빨면서 부쩍부쩍 자랐어. 역시 사랑으로 키우면 잘 먹고 잘 자라나 봐. 힘도 엄청나게 세지고 발톱과 이빨이 자꾸 자라서 앞발에 닿는 것은 모두 찢어질 지경이었어.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도 찢어지고 소파의 솜은 전부 삐져나와 버렸지. 혼자서 진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관람객들 사이에서 2발로 서서 걷고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어른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장난을 쳤어. 관람객들은 우미를 좋아했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관람객들이 다칠까봐 걱정스러워 몇 번이나 억지로 끌고 왔어. 나중에는 산책을 좋아하는 우미를 위해 가슴에 객끈을 묶어 다니기도 했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랐어. 우미의 장난에 사람들 몸에 붙이는 파스나 반창고가 늘어나면서 점점 우미를 떠나보낼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어. 결국 우미를 다시 어미 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 우미는 처음에는 어미를 보고 겁을 내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어미가 다가와 열심히 핥아주자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았어. 그리고 곧 어미젖을 찾아 빨기 시작했지. 우미는 어미에게 일광욕하기, 나무 타기, 목욕하기, 서서 걷기 등 곰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들을 하나하나 배울 거야.
우미는 다시 어미 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살짝 부르면 어미를 버리고 철장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 두 발로 서서 우유를 달라는 듯 혀차는 소리를 내곤 했어. 그 바람에 동물원에서는 우미와 키웠던 사람들과의 정을 끊기 위해 한 달간은 고무리에 절대 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지만 말이야. 모모 침팬지 판치의 하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 나는 펠리컨 칸과 함께 기분 좋게 산책 중이었어. 그런데 누군가 뚫어지게 바라보기라도 하는 듯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거야. 응? 누구지? 머리를 극적이면서 주위를 휘휘 둘러보는데 저 멀리 침팬지 판치가 빤히 지켜보고 있네. 아하, 변함없는 판치의 일과가 시작됐나 보고 지금 날 관찰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은 골탕 좀 먹어봐라. 쿡쿡.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재빨리 다른 곳으로 숨었어. 그러곤 몰래 판치를 지켜보았지. 판치는 꼭 킹콩처럼 철장을 타고 오르더니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았어. 한참을 두리번거린 뒤에야 찾기를 포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어. 판치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눈 속에 내 모습을 담아두었던 거야. 판치가 나를 지켜봐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다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판치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움찔움찔하게 된단다. 이를테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릴 때처럼 말이야. 오늘도 변함없이 철장 밖 세상을 우두커니 지켜보는 판치를 보니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 판치야, 뭘 보고 있니? 판치에게 슬금슬금 다가가 물어보았어. 물론 판치가 대답할 리는 없지.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판치 곁에 앉아서 판치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어. 제일 먼저 판치를 찾은 친구는 참새들이야. 참새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 판치가 남긴 음식물을 부지런히 먹어댔어. 판치는 참새들의 지저귀이 시끄럽지 않은지 꽤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가끔 몸을 움직였어. 그때마다 참새들이 후루룩 날아갔지. 참새들이 날아간 뒤에는 비둘기들이 찾아왔어. 비둘기들은 쓰레기통 주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워 먹더라고. 판치는 바닥을 쪼는 비둘기들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았어. 이윽고 사육사 아저씨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어떤 아저씨는 수레를 밀고 어떤 아저씨는 전동차를 타고 지나갔지. 판치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친한 사육사 아저씨가 지나가면 조용한 목소리로 우욱 우욱 하는 소리를 냈어. 그러면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인사를 했어. 또 다른 아저씨는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였고 머리 위로 팔을 흔들거나 가슴을 치며 침팬지식으로 인사하는 아저씨도 있었지. 사육사 아저씨들은 모두 지나가고 나면 관람객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해. 오늘은 한 가족이 침팬지 우리를 구경 왔어. 아이들은 우락부락한 수컷 침팬지인 판치를 멀리서부터 보고 고릴라다 하고 소리쳤어. 부모들은 침팬지라고 적힌 표지판을 흘낏 보고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러워? 하며 지나가 버렸어. 아무도 판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그런데도 판치는 그저 묵묵히 턱을 괴고 앉아서 그 가족들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어. 아마 판치는 늘 이렇게 앉아서 연인들이 속삭이는 소리, 노부부가 다정하게 얘기하는 소리, 아이들이 침팬지를 보며 떠들어대는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 많고 따뜻한 시선으로 관람객을 지켜보았을 거야. 비록 자신이 다른 원숭이들보다 인기가 없지만 전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어. 문득 얼마 전에 읽었던 모모라는 동화책의 주인공 모모가 생각났어. 언제나 말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던 모모. 혹시 이 녀석 판치가 내가 애타게 찾던 모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단다. 독일에서 이사온 귀염둥이 펠리컨. 오늘은 우리 동물원에 있는 펠리컨 펠리와 칸이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펠리와 칸은 저 멀리 독일에서 이사 왔단다. 우리 동물원에서는 펠리컨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서 다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렸어. 펠리컨은 커다란 상자 2개에 담겨 도착했어. 퍼득, 퍼드득. 우리는 펠리컨의 요란한 날갯짓 소리에 깜짝 놀랐어. 먼 거리를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지. 저렇게 커다란 새를 어떻게 다루지? 성질도 사나울 것 같은데. 다들 벌벌 떨면서 슬슬 상자 곁으로 다가가 못으로 단단히 고정된 문을 열었어. 상자 속에 손을 넣어 펠리컨을 밖으로 꺼내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조심조심 상자를 옆으로 쓰러뜨렸지. 드디어 펠리컨이 밖으로 걸어 나왔어.
와, 꼭 익룡 같다. 펠리컨은 커다란 부리와 몸통 때문에 얼핏 익룡처럼 보였어. 그런데 뒤뚱뒤뚱 거리며 걷는 모습은 퍽 귀여웠어. 눈매도 그리 매섭지 않았고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도 함부로 만지지는 못하고 정어리와 물만 앞에 놓아두고 모두 퇴근하기로 했어. 이튿날 일찍 와서 보니 어제 두고 간 정어리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새들은 2, 3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져. 그래서 펠리컨에게 강제로 정어리를 먹이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지. 그러다가 막내 사육사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어. 막내 사육사는 두터운 장갑에 얼굴을 쪼일까봐 오토바이 헬멧까지 쓴 뒤 펠리컨의 날개를 붙들었어. 옆에서 다른 사육사가 부리를 벌리는 사이에 내가 재빨리 펠리컨의 입속으로 정어리를 밀어넣었지. 그런데 의외로 녀석들이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 거야. 정어리를 다 먹고는 물도 훌쩍훌쩍 마시더라고. 2, 3일 뒤 우리는 펠리컨이 가장 사람을 잘 따르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친해진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 같았지. 펠리컨들을 언제까지나 사무실에 둘 수는 없어서 큰물 세장으로 옮기기로 했어. 큰물 세장에는 펠리컨이 이겨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거기에는 두루미, 학, 기러기, 황새, 고니 등 커다란 덩치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들이 주로 살거든. 이렇게 순한 펠리컨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스러웠지만 일단 펠리와 칸을 큰물 세장으로 옮겼어. 이튿날에 보니 펠리컨들은 앞가슴에 약간씩 피가 나 있었어. 펠리컨을 공격한 새들이 여전히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 어떻게 할까? 다시 빼주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것도 결국 펠리컨이 큰물 세장에서 지내려면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두었어.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펠리컨들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어. 어느새 펠리컨들은 사육장에 완전히 정착한 거야. 게다가 사람을 잘 따라서 사육사 아저씨와도 금방 친해졌어. 이제는 정어리를 던져주면 입을 벌려 농구 골대처럼 착착 잘도 받아서 먹는단다. 펠리컨들은 엉뚱한 짓도 잘해. 한 번은 펠리의 입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움직이는 바람에 부리를 벌려보니 비둘기 한 마리가 산채로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 비둘기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고 있을 때 덥석 물어 부리 속으로 집어넣은 거야. 비둘기를 꺼내어 날려보내면서 혼자서 한참을 웃었어. 물론 비둘기에게는 10년 감수한 사건이겠지만 말이야. 내년이면 펠리컨도 어른이 되어서 날 수 있을 거야. 펠리컨처럼 덩치가 큰 새들은 날개가 완전히 다 자라기 전 1년 동안은 잘 날지 못해. 뒤뚱거리며 걸어다녀도 이렇게 재미있는데 날아다니면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이 생길까 벌써부터 기대가 돼.